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북한 주민 4명이 목선을 타고 동해 바다로 귀순을 했습니다. 동해상의 귀순은 2019년 북한 어민 4명이 귀순했다가 당시 문재인 정부의 강제 조치로 북송된 이후 4년 만의 일입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파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잠시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고수 4분과 함께합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예. 아니 한동훈은 먼저 왔어.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막 일어나서 노래 하나 하시려고 하더니 동백 하나씩 그거 하는데 자기들 연주해달래. 저는 뭘 했나요? 왜 안 나오죠? 뒤에? 제가 저 자리에 있거나 뭐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뭐 걸겠습니다. 위원님 뭐 거시죠? 위원님 저 술 못 마시는 건 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기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3시 넘어서? 자신 있는 말들이신가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자, 저는 있지 않았어요. 그 두 사람이라는 게 더 탐사라는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예, 오늘 뉴스탑10은 2위와 6위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위입니다. 보신 그대로 작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근거가 매우 부족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당했었죠. 알려진 대로 오늘 결론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차분히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10월 보신 그대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에서 세간을 좀 떠들썩하게 했었는데 바로 2달 뒤에 명예훼손 혐의로 한동훈 장관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일단 알려지기로는 오늘 불송치 결정,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최병욱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이 불송치 결정은 이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때문에 발생한 문제고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죄가 없다가 아니고 면책특권 때문에 이제 검찰로 넘기질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작년 10월에 있었는데 사실은 왜 이렇게 1년간이나 경찰에서 이걸 수사한다고 하고 있고 이제 와서 불송치 결정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요. 이제 면책특권 뭐 그 문제는 좀 별개로 하더라도 예. 왜 그러냐면 올해 1월 초 보도를 보면 사실은 이게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하면 곧바로 나올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의 청담동 바에 있었다고 김의겸 의원이 주장했던 그 첼리스트의 휴대전화에 보면 바로 그 시간에 청담동 바에 있지도 않았고 예. 뭐 되게 그 저녁 시간에 있다가 거기서 이탈하고 지금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그 시간에 본인은 사실 역삼동에 가 있었거든요. 그게 휴대전화 위치 추적에 다 올 초에 입증이 됐어요. 그런데 그로부터도 한 10개월 지난 지금 이제 와서야 이제 불송치라고 하니까 예. 너무나 수사가 지연된 것 아니냐. 지금 뭐 거의 잊혀질 만한 시점에 와서 불송치라고 하면 이게 그동안에 10개월 동안 또는 작년 10월에 처음 문제 제기를 했을 때부터 보면 훼손당할 명예는 다 훼손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예. 수사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이제 더 탐사라는 것은 뭐 송치가 됐습니다만은 다시 또 검찰이 이 부분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너무 오래 끌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기 보면 10월 6일에 첫 대면 조사, 김의겸 의원 첫 대면 조사가 있었고
그로부터 또 2달 뒤에 오늘 공소권 없음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뭐 단순히만 봐도 그리 어려운 수사가 분명히 아니었을 텐데 최병욱 의원은 왜 이렇게 오래 끌 일이고 실제로 검찰에 넘기지도 않은 결정 여러 가지 좀 논란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구자랑 변호사님. 김의겸 의원은 검찰에 넘기지 않은 불송치 결정이 됐고 인터넷 매체 관계자들은 검찰에 넘겼다. 법적인 부분과 정책의 부분을 같이 보면 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일단 법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혐의가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혐의가 인정되고 나서 면책을 논하게 되는 거니까 명예훼손 발언이 맞다, 허위 사실이 맞다. 그러므로 공범 관계로 의심됐던 강진구와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했을 때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경찰도 봤기 때문에 송치했다는 뜻이 기소 의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에 넘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혐의가 인정된 거고 그리고 면책특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공범 관계에서 A와 B가 같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예. 유죄가 인정됐을 때 그 중에 한 명은 국회의원이야라고 하면 이 사람만 처벌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거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게 검증 없이 한 거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데 국회의원이라서 대단한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예. 이것이 지금 경찰 단계는 사실 법률가 집단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면책특권은 헌법 이론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명예훼손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허위다라고 특정하는 건 경찰도 잘했는데 예. 헌법 이론적으로 면책특권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는 법률가 집단의 판단을 맡겨야 되는 부분이고 예. 경찰은 사실 제가 이거 폄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헌법 과목을 보지도 않아요. 시험 과목에 헌법이 없어요, 경찰은. 예.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지금 명예훼손에 대해서 판단을 했고 그 헌법에 대해서 면책특권 적용되는지는 다시 검사 그리고 거기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면 기소해가지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끔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헌법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이용해가지고 누리는 거는 헌법 정신은 이런 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일을 잘하라는 취지에서 부여를 한 것인데 지금 이제 거꾸로 돼서 면책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무책임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은 우리 헌법이 예정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벌만 안 받을 뿐이지 혐의는 입증이 된 거고 경찰이 그 말씀하신 쭉 부분을 보면 헌법 정신, 뭐 헌법에 대한 이제 공부 이런 부분들이 면책 특권을 좀 섣부르게 적용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 뭐 혹은 이런 논란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 쟁점이 좀 여러 개가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직무상 발언인지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따져볼 헌법 이론적인 문제가 있고 예. 그리고 공범관계로 의심받았던 협업을 했다고 본인이 인정을 했고 강진구 씨에 대해서는 지금 기소 의견이잖아요. 근데 예. 유튜브 매체에서 방송이 나간 거는 국회에서의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이 공범관계로서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두 파트로 진행됐으면 이거는 더 진행될 부분이 있는 건데 아직은 수사를 이 상태에서 마무리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그럼 계속 질문드려 죄송한데 이 상태에서 마무리 줄 수 없으면 경찰이 검찰에 안 넘긴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추가 보강 수사 다시 가능한 겁니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불송치는 종결권은 없어요, 경찰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했을 때 그 검찰로 넘어가서 거기서 다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고소인이 하게 됩니다. 고소인이? 네. 한동훈 장관 포함해서 혹은 뭐 일부 시민단체에서 김의겸 의원을 고소했다면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제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고발인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뭐 이러면서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인 한동훈 장관께서 이의 신청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한 게 법적 조치는 이제 고발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의 신청하면 경찰의 면책특권 적용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볼 수도 있다 이 말을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쭉 말씀을 하셨어요. 소정숙 국장님. 저하고 좀 화면이 바뀌었는데 보시면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면책특권 보장 대상 국회의원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발언 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거짓을 알고 말했다면 면책특권이 제외가 된다. 법적인 부분을 좀 차치하서라도 김의겸 의원의 이른바 저 청담동 술집 의혹이 면책특권 대상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면책특권은 뭐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 중에 하나로 그동안 거론이 되어 왔고 이게 과거에 군사독재 시절이나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어떤 가로막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좀 자유로운 발언을 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도입이 된 그런 성격이 강한데 요즘에도 면책특권을 그대로 주는 게 맞느냐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왔었죠. 근데 현행 법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을 적용을 받습니다. 이번에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도 이게 지난해 국정감사 법사위 국감 때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직무상 행한 뭐 발언이 맞느냐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국정감사라는 장에서 예.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김 의원 입장에서는 직무상 뭐 관련해서 의혹 제기를 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법적인 측면에서의 판단은 이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라고 저는 뭐 그렇게 판결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하지만 이 문제는 뭐 국회의원으로서 법적으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뭐 김의겸 의원도 이제 지난번에 유감을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처음 이것이 제기가 됐을 때 그 지난해 7월에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수십 명의 뭐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참석했고 대통령도 참석했고 등등등등의 그 제기 자체가 사실은 조금만 확인을 해보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안을 전면적으로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김의겸 의원이 뭐 이렇게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할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유감을 표명했듯이 다시 한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다 이런 어떤 국민에게 좀 신뢰를 주는 그런 모습을 표명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처럼 뭐 지난번에 유감 표명을 했는데 뭐 또 한 번 유감 표명 혹은 더 나아가서 사과를 할지도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경찰의 판단은 현직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 면책 특권을 적용했습니다. 과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 없으면 하지 말든지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그렇게 쫑알쫑알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피하잖아요. 국회의원이 품위에 관한 문제인데.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이런 데다가 국민들 앞에 보여서 틀어주고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음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보 이런 근거 없는 거 가지고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허위 사실 유포하고 이 면책특권 저는 제한하는 게 제 목표인데 명백히 고의를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하는 경우는 처벌하고 배상 책임지는 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2년 전에 국감 때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의 김용판 의원인가요? 그 이재명 대표와 뭐 조폭 연관서를 제기했다가 뭐 이렇게 근거도 없는 의혹 제기할 거면 면책특권대 숨지 말라라고 이재명 대표 얘기했는데 일단 뭐 경찰의 판단은 김의겸 의원이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봤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게 좀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김의겸 의원만 누리는 특권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그게 있어야 되냐 마느냐. 이거는 여기서 논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여러 가지 견제 균형의 차원에서 대통령은 사면권도 있고 거부권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 형사 불소추 권한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죄를 지어도 그 임기 동안에는 형사적인 사건을 물을 수 없는. 그게 특권이라면 특권이겠죠, 대통령도. 그리고 국회의원은 이제 정책 견제를 하기 위해서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면책특권인데 이재명 대표가 당시 지사 시절에 얘기했던 게 김용판 의원이 박철민 국제마피아 행동대원이 20억 돈다발 페이스북 사진을 가지고 이 돈을 사업특혜를 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내가 줬다. 이걸 흔들었어요, 국감장에. 그래서 김용판 의원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처벌을 안 받았죠. 당시 그 김용판 의원한테 그 사실을 전달했던 장영화 변호사, 그 헌법을 잘 아는 중앙지검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조폭에 대한 돈다발 사진이 사실로 믿었다라는 이유만으로 불기소 처분합니다. 그리고 다시 민주당에서 재정 신청을 하니까 재판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김의겸 의원의 면책특권 부분들이 경찰이 잘했다, 안 했다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김의겸 의원, 뭐 김용판 의원, 다른 모든 의원들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허위임을 알고도 이를 뭔가 망신 주고 정치 구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는 대법원 판례가 맞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뭔가 의도성을 가지고 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김의겸 의원이 더 탐사의 내용을 사실로 믿었다면 이거는 면책특권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그걸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논박의 여지는 없다. 저는 그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고 한 거다.
근데 김용판 의원 사건하고는 좀 구조는 달라요. 왜냐면은 김용판 의원 사건은 내가 이렇게 돈을 줬습니다라고 제보자 스스로가 거짓말을 해서 속인 거잖아요. 근데 김의겸 의원 사건은 제보자가 당사자가 아니에요. 첼리스트가 있었고 그 남자친구가 이렇게 들었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믿는 거에 대한 검증 과정도 다르고 속은 과정도 다르기 때문에 김의겸 의원 사건은 면책특권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유튜브 매체하고 협업을 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모두의 문제다 이렇게 할 거는 또 아닌 게 의원들 중에 문제 일으키는 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이 특권을 알토란같이 쓰니까 문제예요. 이재명 대표나 김의겸 의원이나 지금 헌법상에 그 권리가 있는지 국민들이 잘 모르시지만 이번에 헌법 공부 다 되셨잖아요. 알토란같이 쓰는 그 상황이 문제고 김의겸 의원은 가짜 뉴스를 너무 반복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의도성이 있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 사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김용판 의원 사례와 그 이번에 김의겸 사례가 좀 다르다는 구조가 다르다는 데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구전은 변호사 개인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저는 좀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경찰의 시험에 헌법이 없다고 해서 경찰의 수상 능력을 폄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경찰이 실무 능력에서 할 때는 다 법의 근간을 헌법의 기준으로 두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헌법 많이 공부하는 중앙지검은 예를 들어서 장영하 변호사가 그 조폭에 말도 안 되는 자기 사채업과 렌트카 사업하는 그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에 20억 돈 따발을 마치 선거 기간에 이게 이재명 지사가 조폭한테 돈 받은 것처럼 막 떠들었어요, 기자회견장에서. 근데 중앙지검에서는 불기소 처분합니다. 이유는 너무나 참 납득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그 사실을 믿었다고 해서 불기소 처분했는데 재정 신청을 하니까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례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 판단을 할 수 있으나 국가기관인 아주 오랫동안 경찰이라는 이 수사 조직에 있어서 지금 김의겸 의원의 면책특권을 판단했다고 해서 경찰 조직 자체를 아예 수사능력이 무능력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은 우려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 제가 좀 다시 추가로 다른 반론기를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찰의 오늘 판단과는 별개로 한동훈 장관은 개인적으로도 이 김의겸 의원과 유튜브 마치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법적 대응 중입니다. 김의겸 의원은 거짓말로 해코지 해도 되는 면허증이나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데요.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런 것 같습니다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한 농담이 아니라 그냥 나쁜 짓인 겁니다. 김의겸 의원은 정치판에서 뻥치시다가 망신당하고 예능판 가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역시 거기에 동참하고 있고 또 아직도 누구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 같습니다. 국감 때 제가 물어본 게 그 술자리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물어본 건데 그게 명예훼손이 되나 싶은 거고 설사 그게 명예를 훼손했다 할지라도 그 훼손한 대가가 10억 원까지나 되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이분이 스스로의 몸값, 자신의 몸값을 대단히 높게 매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의 몸값을 너무 높이 매기는 게 아니냐라고 김의겸 의원이 이제 반발을 했었는데 구자룡 변호사님, 이거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 말고 개인 자격으로 이제 민사소송 제기한 부분이 10억. 이것도 또 따지고 보니까 작년 12월 꽤 오래됐는데 이거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이번에 경찰의 판단과는 좀 어떻게 관련을 지어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쟁점은 사실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면책특권이라는 게 민사상의 책임마저도 면책을 해줘요. 그래서 이 형사사건의 면책이라는 것이 여기서 끝날 수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민사에서 지금 면책이 되는 거에 대해서 쟁점으로 다루는 것도 직무 관련성 발언이랑 강진구 씨하고의 협업 부분이 같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사실 액수는 저걸로 환산할 수 없는 인격적인 그런 상처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거나 이렇게 공격하는 건 너무 이제 좀 피해자 중심의 사고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그 김용판 의원이나 이렇게 해서 법률적인 부분을 같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왜 다른지 여기서 이제 다뤄질 거거든요. 김의겸 의원이 그 제보에 대해서 검증 작업을 거쳤는가를 따져요. 그래서 믿을만 했는가? 그러면은 당연히 제가 이렇게 줬습니다라고 하면서 사진 제공하고 이러면은 믿기가 좀 쉽겠죠. 그리고 검증을 하는 것도 그 제보자에게 물어보면서 검증을 하겠죠. 그러니까 김용판 의원 사건은 그래요. 근데 이거는
제보자가 왔는데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당사자가 누굽니까? 그 첼리스트 좀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검증 작업을 거쳤어야 하는데 그걸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구조적으로 다른데 이런 경우에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부분이 인정되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르다고 판례를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과 같이 하기 때문에 쟁점이 굉장히 커요. 예. 제가 경찰 조직에 대해서 폄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예. 경찰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수사 정말 열심히 잘 하셨고 예. 사실관계에 대해서 수사에서 정리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이 법률적 판단은 수사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은 법률 전문가에게 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경찰의 판단이 민사소송에도 어쨌든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 구조가 됐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얘기가 뭐 자연스럽게 나왔으니까 오늘 한 장관이 입법 예고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를 해도 지정된 시설에서만 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습적, 약탈적으로 끔찍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 즉 섹슈얼 프레데터들이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께서 많은 불안감과 우려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우려와 걱정에 10분 공감합니다. 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거주할지는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첫째, 각종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거주를 금지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아예 특정 장소를 지정해서 거기 거주하고 감시하는 방식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가지 않은 어려운 길입니다. 입법 예고의 과정과 입법 과정에서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수용하겠습니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약탈적 성폭력 범죄자, 즉 섹슈얼 프레데이터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그냥 보면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입니다. 거기에 한정해서 운용할 것이라는 거고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서 성충동 약물 치료를 적극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제시카법부터 먼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가 뭐냐면 12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적어도 25년 형량을 적용하고 나와서도 평생 위치 추적 장치를 채워서 집중 감시한다. 이걸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적용하고 싶다. 입법 예고를 한동훈 장관인데 네. 그 말 중에 입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당시 미국에서 제시카법이 제정될 당시에도 워낙 국민적 분노가 들끓었던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세 미만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런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서 지금 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아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런 국민적 분노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지금 이제 대신해서 저런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호관찰의 대상에서 보호관찰소장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입법 예고했으니까 찬반 논란이 있을 텐데 아마 우리의 현실이나 최근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일, 그다음에 이제 형기를 마치고 지금 출소하려고 하는 뭐 여러 성범죄자들 저기 뭐 이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아마 적용하는 데에 어떤 반대 여론 이런 거는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입법 예고했기 때문에 지금 거대 야당이 이거에 대한 동의하느냐 이 부분도 숙제고 결국은 취지는 좋잖아요. 한장훈 장관 얘기하는 나쁜 놈들 좀 제대로 관리하겠다라는 부분이지만 또 어디에 거주를 할 것인지 그래야 또 해당 주민들의 반발은 없는지 이런 것 같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일단 성범죄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범죄자가 어디에 살고 있다. 이런 게 또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그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파장이 있을 수가 있고 예. 헌법에서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이렇게 특정하게 시설에 머무를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과연 뭐 인권적으로 맞느냐 이런 뭐 논란 등도 제기될 수가 있죠. 하지만 현재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이제 성범죄와 관련된 이 불안감, 민감도가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적용 대상이 크게 보면 지금 두 그룹입니다. 하나는 이제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 성범죄자 등이고 3회 이상 이제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으면서 10년 이상 선고를 받은 요 대상자거든요. 예. 요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정 시설 주변에 거주를 못하게 하고 나아가서 일정한 곳에 아예 거주지를 딱 더 이상 다른 데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내용이 이제 핵심인데
26일 날 입법 예고를 하고 나면 이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뭐 그 입법의 취지를 좀 살려가는 측면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부작용, 있을 수 있는 부작용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좀 해소할 것인가. 아마 그런 쪽 보완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좀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게 사실 뭐 시민들을 중심으로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꽤 쉽고 직관적인 말, 입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화면을 아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두순 혹은 김근식, 박병화 이런 흉악범들에게 적용이 가능하다.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한 입법 예고까지 저희가 핵심 내용만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6일을 만나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얘기를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4위와 5위고요.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을 왜 묵나? 지금부터는 재판 지연 전략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을 만나보려 합니다. 오늘 몇몇 주요 법원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주부터 그런데 여당에서는요. 이재명 대표 혐의 가운데 성격이 다른 위증교사 혐의를 왜 다른 재판과 묶어버리느냐. 이러면 도대체 재판이 언제 끝나느냐. 이런 비판을 사법부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이 지금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 되는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재정합의를 결정을 통해서 33 형사 합의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33 형사부에는 정진상과 지금 이재명 두 사람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이런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꼼수로 배당을 했다. 이재명 지키기를 한다. 법원이. 이러한 비판의 소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결정부에서 그 관련 예규 규정, 즉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또는 그 밖에 사건의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이라고 판단해서 아마 관련 사건으로 지정 배당을 할 때 공직선거법이 있는 그 재판부보다는 다른 사건들에 있는 재판부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지 마시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판사 출신인 전주의 의원이 지난주부터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국감에서 또 꺼냈어요. 얘기는 성격이 좀 다르고 비교적 재판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위증교사 혐의를 왜 여기 형사합의 33부 대장동 위례 성남FC 사건에 배당을 하냐.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저 배당 자체가 굉장히 좀 의문부호가 찍히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 사물관할이라 그래가지고 단독 판사가 맞는지 합의부 3명 판사가 맞는지 이게 다르잖아요. 예. 형량에 의해서 정해지게끔 딱 돼 있거든요. 그 결정을 단독 판사에서 하는 게 원칙인데 이걸 지금 합의부로 보낸 것 자체가 일단 석연치가 않고 그리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라고 하는데 규정에 따른 것이더라도 33부가 아니라 다른 합의부로 보내도 돼요. 그냥 그렇게 했으면 아무 논란이 없었을 텐데 굳이 33부로 붙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병합을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이 병합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할 때 2가지 경우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묶어서 합치는 경우 말씀하시는 하나로 거죠? 합치는 경우. 근데 이게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거랑 다 모순돼요. 왜냐면은 일단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병합하는 경우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익을 위해서 병합을 한다는 게 심리가 중복되거나 뭔가 쟁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합치면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경우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용이 전혀 달라요. 사건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기일이 단 한 번도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그냥 대장동, 백현동 뒤에 위증교사 사건이 그냥 그대로 붙어서 뒤에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심리 효율성을 위해서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는 보통 재판을 2개를 받으면 10년 이렇게 나오면 20년형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로 합치면 한 15년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형량에서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병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재명 대표 쪽이나 민주당 쪽하고 맞지 않는 게 그러면 이거 유죄란 얘기잖아요. 형량을 걱정해가지고 병합을 유리하게 하겠습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주장은 못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결백 주장하셨으면 오히려 결백이라면서 무죄 판결이 왜 빨리 나오는 거에 대해서 꺼려하실까 이런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점이 지금 이제 많이 다뤄져서 얘기가 안 나오고 있지만
이 위증 교사 사건은 위증을 한 사람이랑 이재명 대표가 같이 기소돼 있어요. 예, 맞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한다는 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이재명 대표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위증을 한 사람은 저는 위증했습니다라고 지금 시인도 했잖아요. 그럼 재판 한 번이면 끝나요. 그러면은 자기에 대한 형사 사건을 마무리하고 인생을 설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건이 이재명 대표 때문에 딸려 들어가면은 대장동 사건 끝날 때까지 자기는 그냥 기소돼가지고 펑 이렇게 한 3년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그분한테 대단한 불이익이거든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이익이 되는 부분과 이재명 대표의 이익이 되는 부분이 충돌한다면 병합을 하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 변호사 말씀은 다른 논평들은 뭐 뉴스탑 시청자분들 다 이해가 되셨을 때 결국 이재명 대표가 결백하고 떳떳하다면 본인 스스로가 병합하는 걸 원치하고 다 따로따로 해야 위증교사 같은 것도 떳떳하다면 무죄를 빨리 받아서 그 죄를 빨리 털어내는 건 안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재판이 길게 갈 사건이 아니라서 재판 출석 많이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라는 말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연만 안 시키면 빨리 결론 날 수 있어요. 전주의 의원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꼼수 배당 아니냐. 뭐 물론 서울중앙지검반장은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는데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이 저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법 시스템이에요. 저기 지방법원장이 잘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배당 규칙에 따라서 법원이 판단해서 자동적으로 그동안 뭐 이쪽으로 배정을 하냐 안 하냐는 사법부가 판단하는 겁니다. 예. 뭐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뭐 건의할 수 있으나 모든 결정은 사법부 재판부가 하는 것이고. 근데 한 가지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전주의 의원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정치가 좋고 정치적인 주장을 하고 싶어서 법률가적인 양심을 팔아야 되나?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게 이 재판부가 배당하고 이걸 확정하고 이제 말하자면 지금 현재 사건 자체를 한 군데 모아서 하는 것도 재판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외압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전주의 의원이나 나머지 분들이 이게 병합을 하는 게 나쁘다 그러다 하는 것들 자체가 재판부에 대한 관여예요. 이거는 그냥 재판부가 판단하게 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이거를 무조건 여기에다가 합쳐달라고 해서 재판부가 움직인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면 이거는 뭐 분리해서 하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 맡겨놓는 것이죠. 물론 저는 저희 그 이재명 그 대표 측 변호인들과 좀 취재를 해봤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입니다. 명확한 건 피해자가 봤을 때 피해자가 재판을 받는데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면 그거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도 병합을 요청하는 것도 본인들이 유무죄를 하는 데 있어서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병합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재판부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이래저래 하는 거는 억지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뭐 재판부의 규정 오늘 뭐 판단 얘기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이재명 지키기 봐주기 꼼수 아니냐고 했는데 최병욱 의원님 뭐 모르겠어요 뭔지 뭐 왜 이례적인 판단이 나는지 잘 살펴봐야 되지만 대신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2심 선고가 지금 카타르 월드컵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2026년에야 나올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실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지금 얘기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거는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그 전주의 의원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전주의 의원이 질문한 부분은 사실은 왜 단독부에 해야 되는데 합의부에 했느냐 이 질문이 아니고 합의부에 하는데 왜 꼭 33부에 했느냐는 거거든요. 대장동 재판을 맡고 있는. 그런데 지금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규정은 33부에 배정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약간 동문서답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서울중앙지법장이 포인트를 놓친 거네요. 아니 놓친 게 아니라 뭐 약간의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된대요.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위증교사 부분 뭐 이런 건데 뭐 사실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건 뭐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지금 이제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이런 부분. 근데 그 위증교사 부분을 빼도 그러니까 백현동은 검찰이 병합 기소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위증교사는 분리해달라고 얘기했고요. 그런데 김웅 의원은 이제 2026년 월드컵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2026년 월드컵이라고 하면 지금 한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남았는데 그 많은 법조인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넘어가서 2027년 3월 대선까지도 만약에 백현동 사건을 여기에 병합을 한다면 1심이 안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그러니까 북중미 월드컵을 여기서 보고
저 본데도 재판이 안 끝나고 그때 대선 때까지 갈 수도 있다. 대선 예. 때까지 갈 수 있다는 게 대다수 그 법조인들의 전망이에요. 물론 정확한 거는 그 판사만이 알겠죠. 예. 그러나 2027년 대선까지도 만약에 백현동 사건까지 여기에 병합을 할 경우에는 안 끝날 것이다. 결국 그게 이재명 대표의 노림수가 아니겠는가. 그러면 이제 결국 법원이 그런 식으로 병합을 해주면 이재명 대표인 노림수에 법원이 동의를 했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받을 소지가 상당히 많은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지금이 2023년인데 물론 뭐 이것도 전망이긴 합니다만 아무리 사건이 복잡하더라도 성격이 다른 위증글을 왜 여기에 묵냐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시각인 것 같고 또 하나 오늘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 재판에 지각을 했는데도 재판부가 너무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10월 13일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49일 만에 열린 재판이 5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날 오전에 열린 소속 상임위 국정감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농락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판사 생활하면서 이런 일 보신 적 있어요? 보기 드문 상황은 맞습니다. 이 대표의 재판 불출석, 재판 지연 의도로밖에 볼 수 없죠.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객관적으로 보실 때. 너무 구체적인 진행되는 사건에 관한 질문이라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말씀드리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판사 출신 판사분들이 좀 신중하고 온건한 스타일이 좀 많은데 오늘 국정감사에도 여러 얘기가 드러나고 앞서도 규정에 따랐다 위증글사 혐의를 왜 33부에 같이 병합하냐 이 부분. 재판부 농락한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보기 드문 상황은 맞다. 예. 단식 후유증으로 불참하고 뭐 지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건데 좀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13일 날 그 재판에 불출석한 사유를 이제 국정감사 때문에 불출석한다 이렇게 아마 재판부 얘기를 한 모양인데 정작 그날 국방위 국감에 이재명 대표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인데 저 얘기가 맞다면요 맞겠죠 뭐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바른 태도는 아닌 거죠. 일단은 국감 때문에 재판에 못 나간다. 이게 국정감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긴박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못 나간다라고 뭐 얘기를 할 수는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럼 나갔어야 되는데 거기에 안 나갔는데 그걸 명분으로 해서 재판에 안 나갔다. 이것은 재판부가 보기에도 좋아 보이지 않을 것이고 국민이 보기에도 그렇고 아마 이재명 대표에게도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사안은 아닌 것이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것만 가지고 해도 일주일에 뭐 2번, 3번은 재판에 나가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재판 리스크가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기소될 것까지 생각하면은 일주일에 하여튼 최소 2-3번씩은 출석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 같은데 제1야당의 대표가 법정에 저렇게 계속해서 출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민주당에 좋은 것이냐. 이게 과거에는 사실 국회의원들이 기소만 돼도 당직에서 다 물러나고 어떤 경우는 의원직까지 사퇴하라 뭐 이런 말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여야가 이게 극단적인 대립을 하는 구도가 되다 보니까 뭐 기소를 하든 뭐든 관계없이 상대가 탄압에 의해서 난 됐다라고 하면서 그냥 다 가는 이런 것이 점점 일반화되고 그것이 하나의 정치 문화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참 안타깝고요.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나 어떤 정치인들의 정치 문화, 국민이 보는 바람직한 정치 문화를 위해서나 그것이 맞다. 그러고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는 것, 당대표직에 물러난 뒤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국감을 이유로 당시 재판에 불출석했는데 그래서 오늘 법원도 보기 드문 상황이라고 국감 때 얘기했고 이 장면이 오늘 당무 복귀 이후 처음으로 국정감사 국방위 소속이잖아요. 이재명 의원, 이재명 대표가 해금본부 국정감사에 나서서 뭐 옆에 정성호 의원도 있고요. 오늘 국감에 처음으로 나섰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대표가요. 사실 어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30년 검사 생활 동안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처음이란 표현까지 썼었습니다. 총장께서 수사는 조용히 하면 된다. 여야 정치권의 성명을 다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치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한 수사가 시끄러운 이유는
정치권의 그러한 격렬한 논쟁 때문인 것처럼 그렇게 책임 회피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검사로 있을 동안에 그 대기업이나 재벌 또 여러 어려운 사건들 또 검찰 내부의 감찰과 관련된 사건들을 많이 담당했습니다. 제가 중앙지검 특수 1부장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했는데 당시에 전 대통령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또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수석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 그때도 현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검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야당 대표가 아니라 저는 제1당 다수당 대표로 수사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리고 하나하나가 이렇게 고비를 넘기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가장 회자가 됐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서영주 대변인께서 어떻게 이원석 총장의 말을 들으셨어요? 뭐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30년 공직생활 이렇게 힘든 수사 처음이겠죠.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 수십 년 하셨을 텐데 정치보복 수사는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인을 딱 찍어놓고 주변을 탈탈 털어서 나올 때까지 터는 수사 힘들죠, 당연히. 박근혜 당시 전 대통령에 대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그때는 국정농단 사건은요 다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최순실 사건, 태블릿 PC 다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삼성과의 관계들 다 확인만 하면 됐고요. 압수수색에서 거기에 대한 것만 짜맞추면 다 됐던 사건이라서 지금과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했는데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결국에 영장이 기각돼 버렸어요. 힘들죠. 그게 심정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검찰 수사는 정당하게 해야 되는데 증거 하나 못 찾고 지금 수사를 하니 정말 힘든 정치보복 수사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서는 그런 심경을 토로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 근데 뭐 부당하다고 딱 이렇게 해놓으시니까 저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증거가 왜 없겠습니까? 이 사건도 태블릿 PC에 대응하는 정영학 녹취록이 나왔었어요. 대장동 사건 초입에 물적 증거가 나왔고 정영학 씨가 자백을 했고 그 이후에 유동규, 남욱이 우리가 죄 지은 거 맞습니다라고 해서 왔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영장도 기각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혐의 소명됐다. 그리고 강한 의심이 든다라고 했던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검찰은 원래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게 혐의가 있기 때문에 전 정부에서 스타트를 했으면 어떤 식으로도 수사는 진행될 수밖에 없고 압수수색 쪼개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 뻥튀기 해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그런 게 힘들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원석 검찰총장의 여러 검사 생활 30년 수사 목록 중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고 재판에 넘겼다. 그래서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이재명 대표 압수수색을 300번 했느니 30번 했느니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이 옥신각신했는데 이원석 총장 얘기는 아니 그러면 국정농단 사건 때 압수수색 그렇게 했을 땐 왜 문제 삼지 않았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뭐 300번이냐 뭐 376회냐 뭐 이런 얘기들은요. 뭐 그건 뭐 사실관계가 다 저는 이미 규명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에 그 만약 10군데를 압수수색했다면 그건 1회로 따져야죠. 근데 지금 민주당은 그걸 10회로 그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사실은 이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는 저는 트랙 자체가 다르다고 보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부분은 국회에서 탄핵을 거쳐서 헌재 결정으로 넘어간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뭐 정치권이라는 게 말 가지고 그 공방을 벌이는 곳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냥 제1야당이 아니고요. 제1당입니다, 국회에서.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불체포 특권을 포함해서 뭐 특권이 100개가 넘는다. 흔히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 특권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그 이른바 방탄으로 철벽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 벽을 넘지를 못한 것이고, 또 하나의 요인을 찾자면 사실은 이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인사를 해놓은 서울중앙지법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의 유산 속에서 사실은 지금 검찰이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시스템을 그러니까 뭐 영장 정단 판사니 뭐 형사합의 몇 부의 재판장이니 뭐 다 사실은 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를 해놓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벽에 지금 뭐 막혀 있는 셈이다. 아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벽을 뚫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구조 자체를 바꾸기 전에. 근데 그 구조를 바꾸려고 했는데 또 이제 이재명 대표인 민주당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부결을 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더더욱 재판 지연 전략 아니냐고 의심받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화요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열렸어야 됐는데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기피는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이지 지연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정에서 충분히 보셨을 것이고 숱한 유도신문들, 편파적인 재판 진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광범위한 증인신문의 허용,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리고 이 법관이 향후에 자기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될 재판으로 기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가 그 본선 사건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검찰이 만들어낸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프레임이 너무 강력하고 익숙하다 보니까 기자님들도 다 그 프레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마지막 말이 좀 인상적이네. 기자들도 그 프레임에 검찰의 프레임이 짜놓은 틀에 좀 갇힌 거 아니냐는 비판했는데 뭐 그런지 아닌지 한번 지금부터 보죠. 구자능 변호사님.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재판 법관 기피 신청을 한 이유는 재판부가 김성태 전 회장 검찰 유도 신문을 제지하지 않았다. 재판이 불공정하니까 기피 신청서를 냈어요.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 저거는 정말 실무 조금만 아는 변호사면 저런 얘기 낯뜨거워서 못하거든요. 저건 명백히 재판 지연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로 지금 이 법관 3명에 대해서 기피 신청서 냈잖아요. 예. 이미 1년 동안 재판을 해온 재판부예요. 1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진행하다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 진술 증거가 들어온 해 만에 그때 딱 문제가 생기면서 법정에서 부부싸움 벌어지고 그 전에 재판 절차에 대해서 법관에 대해서 문제 삼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 판사에 대해서 왜 갑자기 지금 기피 신청을 하는가가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유도신문 때문에 기피 신청한다는 말은 제가 정말 법조계 이렇게 들어온 이후로 처음 듣거든요. 보통 증인신문 할 때 유도신문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뭐 미국 법정 드라마 이렇게 할 때 상대방 쪽에서 이 있습니다. 지금 유도신문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판사가 아 맞네요. 이제 그 질문을 삭제하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본인들은 뭐 하면서 그걸 제지를 안 했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진행된 거에 대해서 자기들도 질문으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넘어갔던 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트집을 잡는 것에 불과해요. 예. 그리고 유도신문이라는 게 원래 검사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하면은 검사가 하게끔 하고 예. 그리고 상대방이나 판사는 유도신문이 얼마든지 허용되거든요. 그러면은 판사님이 직접도 물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실무적으로 넘어간 부분들을 이제 와서 꼬투리를 잡는 것이다. 그러면은 결국 지금 이 상황은 뭘로 해석이 돼야 되냐면은 최근에 영장이 3번째 발부가 됐는데 영장 하나당 6개월씩 구속을 할 수 있는데 얼마 전 발부됐기 때문에 내년 4월 정도까지가 이제 6개월 기간이 될 거예요. 예. 근데 그럼 보통 구속 기간이 만기되기 전에 판결을 내려고 서두르거든 재판부는 항상. 그러니까 적어도 한 2월, 3월 정도엔 판결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 되었었는데 원래라면 그렇죠. 근데 이 기피 신청 때문에 그게 뒤로 더 넘어가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 변호사 말씀은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기피 신청한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당시에는 기피 신청했을 때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이 내가 선임한 변호사 아니다라고 철회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 기피 신청하는 게 그리고 재판부 이게 지연전라 고의적이다 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늘 검찰도 입장을 냈어요. 지금까지 1년 넘게 재판이 진행됐는데 선고를 앞두고 기피 신청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일종의 재판부 쇼핑이고 사실상 보복성 기피가 비슷하다. 재판 공전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니 기피 신청이라는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 권리잖아요.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이고 예. 재판은 전략입니다. 검찰은 뭔가 유죄를 입증하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반대편에서는 변호인 측은 우리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유죄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재판을 봤을 때 이게 우리에게 유리하다. 그랬을 때는 재판부 기피 할 수 있습니다. 하라고 돼 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한 대로 아까도 재판부가 이 기피 신청에 대해서 인용이 되는 여부를 보고 재판 여부를 하겠다. 예. 그런 것도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의 서로 간의 공방의 과정과 서로 간의 전략의 과정을 가지고 여기에서 논평하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뭐 이런저런 모르겠지만 예. 제가 말씀드리는 예. 것은 이 지금 이화영 이 부지사 측의 예. 이런 어떤 재판의 기피 신청 전략이 맞득지 않다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 변호인들이 본인들의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지요. 제가 근데 실무적인 거 하나만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기피 신청을 하면 재판이 정지되거든요. 근데 6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다가 만기가 되면 풀려나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 그렇죠. 근데 지금 기피 신청이 제기가 돼서 기피에 대한 재판을 열면 그 구속 기간이 정지돼요. 그러면 기피에 대한 결정이 나오고 그 6개월을 다시 카운트해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선 대단한 불이익이에요. 되도 않는 기피 신청을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을 위한 기피 신청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 이게 전에 접견 온 사람들이 당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보이는 게 좋지 않냐 부인하고 그런 대화했던 거에 연장선상에서 이화영 본인은 생징역을 살아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총선 뒤로 연결한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 변호사 말씀이 결국 서영주 대변인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피고인 본인에겐 전혀 유리할 게 없는 기피 신청을 혹시 예전에 검찰과 혹은 뭐 여당에서 주장했던 이것도 일종의 사법방해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구 변호사의 주장은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냥 이 한 말씀을 할게요. 이화영 전 부지사 주변에도 변호사들이 많이 있고요. 법률가들이 많아서 다 판단하고 하고 있다로 가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재판이 또 멈춤 상태가 됐기 때문에 다들 이제 재판 지연 전략에 대한 의심을 여당에서 좀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준비한 5위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국민의힘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인요한 혁신위에 도대체 누가 합류를 하게 될까요? 저희가 준비한 3위입니다. 네, 내년 총선을 반년 정도 앞두고 국민의힘의 수술 칼을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들었습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 정도가 이제 통합, 변화, 희생 정도였는데 오늘도 인 위원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취합을 해서 좋은 이 방향을 잡아서 나가는 그런 저는 도구입니다. 기초를 우리가 다집니다. 이 당을 위한 기초. 그리고 더 크게 봐서 대한민국, 피눈물 같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데 그 기초를 다져야 됩니다. 요번에 다 바뀌어야 됩니다. 어제 통합 강조하셨는데 이 소위 비윤계라는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될까요? 모두 다 내려놓고 통합해야죠. 공천 룰도 손 보시는 거죠? 예습 복습할 시간 좀 주세요. 공천 룰도 부탁합니다. 그것만이라도. 감사합니다. 낙동강 하류 뒷전으로 물러나야 된다. 의혹이 나오면 어떤 의미세요? 낙동강 하류 뒷전으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 여러 직관적인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피눈물같이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이번에는 다 바뀌어야 된다. 어제는 통합, 변화, 희생이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마음을 좀 단단히 먹은 것 같아요. 인요한 위원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 아마 본인도 그럴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아마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혁신위가 성공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 패배는 뭐 자명하다라는 판단 속에 굉장히 긴장감 있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 위원장이 지금 거듭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뭔가 좀 이 물갈이를 하겠다라는 뜻을 지금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물론 통합 이야기를 등등 하고 했지만 뭔가 이제는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다. 뭐 최근에 하태경 의원이 이제 본인의 지역구인 부산을 버리고 그리고 서울로 다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영남 다선들. 이분들이 과연 그러면 앞으로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이제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뭔가 이제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에는 다 바뀌어야 된다는 저 메시지에는 보면 기존에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었던 영남 위주의 영남 정당 이걸 탈피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기득권에 대해서 탈피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뭔가 새로운 어떤 면목, 즉 국민의힘의 정체성과 관련돼서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 보면 영남 중심의 어떤 보수 강경 중심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확장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 아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이제 지금 이 혁신위의 새로운 면면들을 보면 그동안 했던 그 주로 예전에 이제 그 뭐 민주당 쪽이나 진보 쪽에 있다가 보수 쪽으로 넘어온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거론되는 게 아마 저런 이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에 제가 또 한 10년 전쯤에 뉴스에스 때 이뇨한 위원장과 직접 매주 대담을 한 적도 있는데 당시에도 꽤 박근혜 정부에도 쓴소리 좀 많이 하고 본인 생각 피력하는 데는 거침이 없었던 기억이 제가 물론 뭐 저게 한 9년 전, 10년 전 되는데 그 기억도 좀 나네요. 이현정 의원께서 결국 이뇨한 위원장의 저런 방향성은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럼요. 지금 사실은 뭐 이뇨한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내려오십시오라는 이야기, 통합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변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마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이 달성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은 어제 이제 그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당시 삼성이 했던 전면적인 혁신, 정말 사고 싶은 제품으로서의 어떤 전면 혁신, 뭐 그런 게 이룰 수 없겠죠. 아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뇨한 위원장이 마지막 저는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뇨한 혁신위에 도대체 누가 합류할 건가? 일부 언론 보도로 좀 나왔고 여기 보면 조국 흑서에 저자했던 김경률 회계사 이름도 있고요. 최근에 청년층으로부터 30대 좀 의사 출신 박은식 호남 대한포럼 공동대표 뭐 이런 인물들이 자천타천 이름이 올라온다. 근데 특이한 건 뭐 박은식 대표나 김경률 회계사 모두 다 호남 출신 이런 것들이 좀 여러 컨셉 뭐 이런 전략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비주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고요. 외부에서 뭔가 저는 쓴소리라고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분들이 원래 윤석열 대통령 지지했던 분들이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저는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인사가 아니라 당외 인사 중에 그래도 좀 비판적 입장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을 고르려고 했다는 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연관없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발표하지 않았던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지금 현재 소위 이제 쓴소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외부에서 원외위원장이나 원외에서 활동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중에 한두 명도 좀 영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고 혁신이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당의 주류라고 하는 분들을 배제하고 비주류 그것도 쓴소리를 거침없이 할 수 있는 사람 한두 명 정도는 반드시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것이 결국은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성공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을 위원장이 잘 판단해서 정권을 줬다고 하니 위원회 구성도 본인이 정말 그런 사람들 아까 비주류든 누구든 다 통합해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분들도 저는 함께 위원회에 들어와서 쓴소리를 거침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자막에 보니까 26일까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이제 혁신위 위원을 누구를 할지 그러니까 인요한 호에 누구를 같이 승선시킬지를 좀 결정하겠다는 건데 이런 이름들이 좀 오르내려 이렇게 중도 보수 혹은 뭐 호남에 근거지를 둔 인물들 아니냐.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이 임명을 두고서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건 아니냐는 뒷말들이 여전합니다. 인요한 위원장도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스 라떼 좋아하신다 그래갖고 제가 네 준비했습니다. 드세요. 네네. 근데 이제 이 대표님 그러고 저 사모님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아이 그렇게 부르지 말고. 그러니까 그냥 형님으로 할게요. 이 형님 그러면 내가 또 아우님 이래야 되니까. 뭘 임 박사라 그럴까요? 아이고 너무 제가 엄청 불행해요. 서울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 너무 맛없어서. 전라도 음식 먹다가. 그 김한길 위원장님이랑 또 매일 통화하는 친한 사이라는 보도가 나와서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 사모님하고 길길이 사랑 그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서 친한 사이다. 그런 뜻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존경하는 김대중 때 선배님이에요. 있는 그대로 중요한 거 아니고 뭐 종종 통화하는 사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현정 의원님 이렇게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이거는 정말 뒤에 김한길 위원장이 있다. 아니다. 이거 인요한 체제를 좀 흔들려는 혹은 뭐 혹시 뭐 뒷배가 김한길 위원장 아니냐. 의도적인 내 외부의 흔들기이다. 뭐 이런 해석 여러 가지인데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왜 김한길 위원장이 추천하면 안 되나요? 김한길 추천할 자격이 없는 건가요? 저는 그 문제 제기 자체가 상당히 좀 어떤 면에서 보면 뭔가 이뇨한 위원장이 어떤 본인의 독자적인 게 아니라 뭐 김한길 위원장이 조정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띄우기 위해서 당내에서 일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글쎄 그거를 지금 논평하기에 앞서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본인들이 뭘 할지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뭐 천하람 위원장이 뭐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 그럼 천하람 위원장은 당의 혁신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건가요?
뭐 지금 그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 이야기하듯이 대구에서 지지를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뭐 대구로 옮길 건가요? 뭐 등등 본인이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건지 저는 그래서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임명된 다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뭐 또 뭐 한동훈 장관은 뭐 종로가라 등등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러면 국민의힘에 있는 구성원들이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는 고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인 위원장이 바로 지적하는 것도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당신들 영남에 있는 다선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럼 본인들은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해야지만 이게 뭔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평론을 하려고 그래요. 뭐 인용환 위원장이 뒤에 누가 있고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자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그럼 나는 여기서 뭘 던질 것인지 뭘 할 것인지 그 이야기부터 하는 것이 저는 순서가 아닌가. 그 인용환 위원장 체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당내에서 물론 밖에서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내에서 저는 이런 평가를 하는 거 이것 자체도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밖에서 인요한 혁신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짧게 한번 볼까요? 정청래 의원, 전권이 없는 분이 어떻게 전권을 두냐. 바지 사장의 핫바지 위원장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봤어요. 손정수 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이야기한 김기현 대표의 권한이라는 부분이 분명치 않죠. 공개적으로 어떤 김기현 대표가 권한을 어떤 권한을 어떻게 인요한 위원장한테 주겠다 이렇게 뭐 얘기한 바도 없고 대화 속에서 뭐 그런 얘기만 했을 뿐이기 때문에 권한의 실체가 뭐냐라는 부분은 참 아리송한 부분이고요. 이 인요한 위원장이 정치권에 어떤 경험이 없습니다. 현재의 국민의힘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속에서 인요한 위원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인요한 위원장이 조언을 하고 주변에 도움을 받을 사람들은 현 체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은 새로운 인물이지만 이게 어떤 일을 하려면 혼자서 하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주변에 어떻게 포진이 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현재의 대통령실의 그립감이 강한 상태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인요한 위원장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또 여러 가지 한계를 갖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저는 여야가 국민이 바라는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야 되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는 그러한 식의 큰 틀의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현재의 국민의힘의 변화는 상당한 어떤 한계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봅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바지 사장, 뭐 위원장 이 정도 비판하는 정청래 의원 정도 말고는 민주당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대한 비판 수위, 직접적인 비판 수위가 그리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 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그다음에 엄마 나이로 여명까지로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투표권을. 2006년 1월에 남편하고 사별을 했어요. 그리고 시댁 어른들은 남편 사후에 제가 18년을 모셨어요. 홀로 살지만 비굴하지 않게 살면서 부모님 작년, 재작년 1년 사이에 다 두 분을 선산에 묻어드렸어요. 12월 달 말에 작년. 그래서 얼마 안 지났습니다. 제 인생의 어깨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문 대통령 때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명받았다가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과정이 엄청 치욕스러웠어요. 그러나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 미션을 끝까지 하는데 소위 말하는 속상한 일들이 많았었어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저게 석 달 전이네요. 바로 김은경 혁신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꽤 많은 권한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물러났다. 보신 것처럼 뭐 가족사, 개인사 논란도 있었고요. 윤 대통령 호칭 논란, 그리고 가장 충격이 컸던 게 이제 노인 폄하 발언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전에 보니까 온라인에 경향신문 제목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민주당은
비판도 칭찬도 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뭐 비판을 할래야 할 수 없을 정도로 본인들의 그 참사가 연이어 있었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순간 그럼 같이 여태까지 민주당에서 이 참사를 같이 이제 떠올려보는 이런 언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이것이 회자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다. 그리고 본인들도 이래경 씨가 SNS에 글 하나 가지고도 낙마가 됐잖아요. 아마 이런 밑작업들을 하고는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파도 미담만 나오니까 인유한 개인에 대해서는 아직 공격할 거리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냥 일단은 무대응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컨셉을 잡은 것 같고 그게 또 굉장히 인사가 잘 됐다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이분은 대대로 대한민국의 헌신한 집안에서 또 인수를 펼친 의사이기도 하고 호남 출신이기도 하면서 또 귀화자기 때문에 소수자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울림을 줄 수 있는 잘된 인사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팩트 없이 그냥 무작정 비판하는 것만 가지고는 역풍만 불러오고 본인들이나 잘하지 왜 남의 당에 대해서 간섭하냐 이런 얘기가 다 대번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대응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유한 혁신이 뭔가 쇄신 작업을 국민의힘이 보궐선거 패배 이후 더 민주당보다는 빨리 시작한 것 같은데 그 결과 그리고 이번 주에 또 혁신위가 어떻게 꾸려질지도 발표된다고 하니까 그 내용 저희 뉴스탑10에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9위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조금 시선을 다른 인물로 돌려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땐 파업하더니 본인 가족 관련 재판 리스크와는 별개로요. 북콘서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는 조국 전 장관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도 했고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바가 있잖아요. 그가 의사들과 현 의대생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반응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주장은 의료계가 문재인 정부 때는 반대하다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왜 고분고분하냐, 왜 반대하지 않느냐는 것인데 의료계 파업을 조장하는 것입니까? 특히 내가 윤석열 정권에 대해 부드러워질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며 발언의 배경이 자녀 입시 비리 등 자신들에 대한 사법 처리에 감정을 품고 있음을 실토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옳고 그름을 구분 못하고 졸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문제를 개인의 감정과 진영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소인배의 행태입니다. 이태규 의원이 오늘 반발했어요. 반박하고.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한 유튜브 채널에 조 전 장관이 나와서 문재인 정부 때는 총파업을 하더니 의사들, 의대생들 왜 윤석열 정부, 윤석열한테는 순환가라는 표현을 썼어요. 뭐 어떻게 좀 해석하셨어요? 참 상상을 초월하는 말이라서 어떻게 참 논평을 해야 될지 참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사 부족이라는 사태가 우리 국민들이 겪는 다 고통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의사 증원을 해야 된다는 게 아마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인데, 물론 이제 의사협회라든 이런 데서는 어떤 방식을 거쳐서 이제 증원할 것인가 이 문제만 남아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정부가 방침을 일단 정했고 아직 숫자는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국민적 대화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회적인 어떤 의지를 모아 나가는 과정인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은 뜬금없이 지금 왜 지금 안 싸우냐, 왜 심의 안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는 이분의 진화가 어디까지 갈지 참 궁금합니다. 본인의 어떤 잘못, 저 본인의 딸의 어떤 지금 학교 이 의대 다니는데 결국 자격이 박탈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게 지금 이제는 이제 국민들 선동하는 단계로 가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국민들로 갈라치기를 해서 편을 가르더니만 이제는 왜 싸우지 않느냐, 왜 분노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정말 조국 전 장관의 그런 행태를 어떻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논평을 해야 될지 이 상황 자체도 저는 참 당혹스럽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이현정 의원이 지적했던 건 결국 조 전 장관이 본인 관련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윤석열 대통령 혹은 현 검찰, 뭐 검찰공화국 아니야 이런 비판은 뭐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뭐 백번영배에서 그렇다고 하는데 다만 이 비난의 화살을 왜 가만히 있냐 의사들 의대생들 비판의 화살을 일반 시민들한테 돌리는 건 아니냐는 생각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접근 방식의 차이고 해석의 차이인데 예. 그러니까 왜 파업을 안 하냐 이런 개념의 문제가 아니고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그때도 사실은 이제 의사 정원을 늘리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의사협회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파업
또 불사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그게 무산이 됐어요. 그때는 그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더니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 저는 뭐 의사 정원 늘리는 거 찬성합니다. 그리고 뭐 민주당도 찬성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그 발표가 난 뒤에 의사들이 이렇게 조용한 이유를 비교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한테 왜 파업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별 그렇게 막 여러 가지로 문제를 제기하시던 분들이 왜 지금은 조용하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저게 무슨 의사들한테 왜 파업 안 하냐 파업해라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그 단순한 어떤 그 현상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면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반발하시던 분들이 왜 지금은 조용하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기도 해서 그러니까 무슨 표현이냐면 파업을 하라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그 저희가 뭐 이걸 뭐 악마의 편집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순하냐라는 표현을 분명히 썼기 때문에 그러면 물론 뭐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애둘러서 의사와 의대생들을 비판할 수 있지만 사실 조 전 장관이 뭐 다른 누구도 아니고 정치인 정도의 여러 주목도와 감각을 가졌다면 이게 어떻게 확대 재생산될 걸 분명히 알았을 텐데 이걸 마치 옛날에 문재인 정부가 의사와 간호사 평가하는 것처럼 그때 그런 비판 논란이 있었다면 그런 뉘앙스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제가 추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정부에서 일했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의사협회의 행동 자체가 상당히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물론 그 당시 의사협회장하고 지금 의사협회장이 다른 분이긴 합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뭐 왜 데모를 안 하냐 뭐 아니면 집회를 안 하냐 이런 의미라고는 보질 않습니다. 어제 저 해당 방송에서 본인 서울대 교수직 파면 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지난 6월 발언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서울대 교수 시절이나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그러면 약간 이름 자체가 조금 빛나 보이고 멋져 보이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제 아는 법조인들이 연락도 많이 하고 뭐 안부도 묻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2019년 하반기에 이른바 이제 뭐 조국 사태라고 불린 일들이 벌어지면서 연락이 완전 투절되더라고요. 연락도 잘 오지도 않고 제가 연락을 좀 부탁하려고 연락을 해도 연락이 잘 받아주지도 않는 경험들을 했고 그래서 그때는 변호인단을 구하기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본인으로부터 좀 새로운 얘기도 들었는데 조 전 장관 지금 서울대에서 출입 정지도 해서 들어가지도 못한다. 제자들이 명패도 사라졌다고 알려줬다. 연구실 정리하러 가면 마음이 매우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 해당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정감사, 서울대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장학금 얘기가 좀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게 어떤 거냐면은 부산대 의전원에 들어가기 전에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다녔었어요. 그때 다니는 동안에 근데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장학금이라고 하면은 누군가가 이 학생이 받을만 합니다라고 추천을 해줘야 되는데 추천 기록이 없어요. 추천 기록은 없는데 장학회에서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근거가 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묻지마 장학금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오는 것인데 지금 아무도 지금 해명을 못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조국 교수가 서울대 교수로 있기 때문에 이 장학금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부산대 의전원에서도 명목이 없는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으니 괴를 같이 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학이 취소된다면 이거에 대해서도 환수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총장 발언도 나온 상황입니다. 조국 전 장관 얘기 오늘 서울대 국감에서 나온 딸 얘기까지 짧게 만나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8위 만나봤고요. 오늘 뉴스탑10이 뽑은 1위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북한 귀순 추정 소형 목선에 대해 해안 감시 장비로 해상에서 포착하여 추적하였습니다. 아침 한 7시 한 15분, 20분 됐을 거예요. 이상한 배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저게 한국 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가서 이래 보니까 북한 배예요. 보니까 이제 3명이 있더라고요. 여자 둘, 남자 하나. 생수 한 병하고 담배 한 갑을 줬어요. 북에서 왔나 보니까 처음에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왔어요. 보신 그대로입니다. 오늘 오전 강원도 속초 지역을 통해서 일가족으로 추정이 되는 4명의 북한 주민이 귀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해당 설명부터 먼저 하면 남성 1명과 여성 3명 일가족으로 추정이 되는데 동해상 귀순은 4년 만에 처음이고 여기
사진 한 장 포착이 됐어요. 북한 주민 4명이 탄 소형 목선. 신범철 차관님 참 오랜만에 뉴스탑10에 출연을 해주셨어요. 4년 만이라는 표현을 좀 해야 될 건 4년 전 2019년에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목선을 타고 규순했던 그런 강제 조치 돌려보냈던 사례가 있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2019년 11월이었는데요. 예. 그때 목선이 왔는데 그 두 사람이 왔을 때 뭐 살인 혐의가 있다 이런 명분으로 해서 북송을 했었죠. 그 직전에는 6월에는 그때 삼척항 정박 귀순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삼척항에 정박할 때까지 확인을 못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예. 한동안 동해안으로는 귀순이 없었는데 이번에 4년 만에 일가족이 귀순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뭐 이제 조사를 통해서 심층 조사를 통해서 왜 내려왔고 어떤 계기인지 알아봐야 되겠지만 4년 동안 귀순을 하지 않았던 건 당시 남북 관계 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탈북민에 대한 태도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겁니까? 아무래도 북측에 돌려보는 게 그게 충격이 컸겠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는 인식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예. 코로나로 인해서 북측에서도 그런 것을 단속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한됐는데 지금 다시 귀순이 사실은 금년 5월에도 서해 NLL상으로 귀순이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귀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또 새로운 징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내려왔는지를 좀 살펴보면 오늘 아침 7시 10분에 어민이 좀 이상한 배 신고를 했고 해경이 속초 동방해상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선이 먼저 발견한 셈이고 군이 해경과 공조 신병을 확보한다는데 일가족 4명이고 최근에 한 6개월 전인가에 서해상에서 또 이제 귀순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식량난 혹은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염증 뭐 이런 걸로 좀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해서 핵 개발에만 매진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동해 이 선박 기수는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보고요. 예. 뭐 군에서 이렇게 추적은 계속했던 것 같아요. 5시 반부터 레이더에 처음 포착이 됐는데 이게 점으로만 확인되다 보니까 추적만 하고 있다가 그 과정에서 7시 정확하게는 한 15분으로 알고 있는데 예. 어민이 이상한 배를 신고했고 8시에 해경이 거기에 가서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계 실패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는 이유가 아무리 뭐 목선이라고 하더라도 탐지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또 애초에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어선이 또 이걸 발견한 부분은 문제 있지 않느냐. 뭐 전직 국방부 차관으로서도 군사 전문가로서 이걸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현실적으로 국민 눈높이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찰 자산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목선과 같은 경우에는 한 7.5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7.5m면은 사실 큰 화물 트럭보다도 작은 사이즈예요. 그렇게 보니까 군에서는 레이더로 5시 반에 처음 식별했을 때 일단 점으로 뜨게 되니까 일반적인 북한 선박의 움직임은 아니었어서 번호를 따로 매겨서 관리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고 아마 상당히 낮은 속도로 내려온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뭐 이렇게 경비정을 보내진 않은 상황에서 어민이 먼저 발견을 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아무튼 우리 이 동해 NLL 같은 경우에는 400km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추적이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는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외로 또 동해상이 좀 또 넓고 수심이 또 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이 좀 어렵다. 다만 경계 실패에 대해서 민주당 얘기도 했다. 민주당도 이런 비판을 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결국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에 과거에 뭐 강제 북송 사건이나 고 이례진 씨 사건으로 봤을 때 북한에 더는 눈치를 보지 않고 북한 인권을 좀 강조한다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좀 많이 냈었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런 탈북 러시 나오는 이런 걸로 이어지지 않을지 뭐 여러 해석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일단 정책의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건 아마 북한 주민들도 일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을 기화로 해서 사실 이제 귀순하는 것들이 좀 잦아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리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보니까 이 어선의 그 선장님이 굉장히 대응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선이 있어서 그 근처에 갔더니 좀 이상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목선이라고 그래서 이상한 배가 떴다. 네, 그래서 그 이제 그쪽에 남성분한테 어디서 왔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담배하고 이제 물도 주고 하면서
또 그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신 어민 그 분 같은 경우는 우리 배에 올라타서 배가 참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북한에서 왔다라고 해서 이분이 바로 즉각 신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파악을 했고 안에 보니까 한 여자분들과 어린애가 있어서 일가족 4명 일가족이 있어서 이제 했다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 어민들도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담담하게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세경이 즉각적으로 이 납포를 할 수 있었던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얀 운동화 구두를 신고 있었고 한국배가 참 좋다라고 표현했던 게 아마 귀순 처음으로 했던 북한 주민들의 말인 것 같은데 아마 뭐 내일도 저희가 이 동해상 4년 만에 북한 주민 귀순 얘기 추가 내용이 있으면 좀 짚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탑 10 1위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국회의원들 특권 반어주려라 아마 김의겸 의원 뭐 애들로서 지적하신 것 같고요. 국회의원은 신인의 특권 많다 뭐 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려운 기피 신청도 여러 번 잘한다 뭐 이화영 전 변호사,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들 말씀하신 것 같고요. 특권, 보좌관, 세비, 의원수 등을 줄이는 혁신이고 국민의 뜻이다. 아마 이뇨한 혁신위원장도 이런 거 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 혁신이 운영 잘하면 장땡이다. 오늘 정치적인 얘기 메시지 많이 주셨어요.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하나의 이슈 이걸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무기에 꽂힌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 얘기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를 국빈 방문 중입니다. 이번에 건설업계에서도 중동에서 수주 잭팟이 터졌다는 뭐 기분 좋은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무기 체계에 사우디의 실권자 빈 살만 왕세자가 꽤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وليس لدينا صناعة داخل السعودية صناعة عسكرية نعم احنا ننفق أكثر من بريطانيا ننفق أكثر من فرنسا وليس لدينا صناعة 방위 사업은 사우디와의 협력에서 새로운 블루 오션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공 방어 체계, 화력 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방산 협력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꽤 많은 무기 수출을 대한민국이 할 수 있다. 특히 천궁2 땅에서 하늘로 쏘는 이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에 대해서 사우디가 이렇게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사우디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사실은 사우디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드론이나 미사일로 공격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우디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공격을 막기 위한 방공무기 체계가 필요했고 때마침 우리가 천궁2 여기 화면에 지금 히트킬 방식이 나오는데 직접 부딪히는 아주 고난도 기술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도 큰 관심을 이미 작년에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왔을 때 관심을 보였고 많은 접촉을 통해서 이것이 진전을 잇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사우디를 국빈 방문하면서 확실히 매조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꽤 이 천궁2에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도 있고 근데 실제로 저 국방부에 계셨을 때 결국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무기에 대한 방산 수출이 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는 게 수치로 확인되면 그 근본적인 이유와 원동력은 뭐라고 판단하세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하나는 우리의 군사 기술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특히 방산 수출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하자. 그래서 정부 차원의 많은 노력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지난 7월에 사우디에 직접 방문해서 사우디 관련 담당자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군사 기술의 획기적 증강과 정부의 관심이 어우러지면서 방산 수출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방산 수출이 좀 대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럼 대표적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사우디 말고도 우리가 UAE라든가 그밖에 다양한 나라, 유럽에서도 폴란드를 뚫으니까 여러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계약이 체결되면 우리가 지금은 한 세계 8위권의 방산 강국인데 머지않아 한 4위권 이렇게 진입을 해야 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방산 수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중동 방문과 맞물려서 이제 방산 수출 얘기가 좀 많이 주목을 받아서요. 신범철 전 차관과 함께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주제까지 만나봤습니다. 화요일 뉴스 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 A가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